시작해도 되나요? 네. 예. 아폴로기아를 읽는 7번째 세미나입니다. 어느덧 벌써 7번째 세미나가 됐어요. 이 당시 재판이 1부 재판이 있고 2부 재판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 맨 처음에 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1부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아마도 거의 그 1부 재판의 맨 마지막에 왔어요. 그러니까 각 1부 재판도 그렇고 2부 재판도 그렇고 원고의 연설, 피고소인의 연설,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1부 재판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되고, 유죄의 경우에 2부 재판이 속행이 되고, 무죄면 1부 재판으로 재판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유죄로 1부 재판이 종료가 되면 2부 재판으로 이어져서 형량을 정하는 거죠. 똑같아요. 원고 측 형량 제시, 피고 측 형량 제시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 용지는 우리가 한 번은 봤을 것 같은데, 저 뒤에 부록에 역주를 한 박정희 교수가 투표 용지도 하나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466쪽 쪽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어서 헤아리면 466쪽에 해당됩니다. 거기 보시면 아래는 물시계, 위가 바로 투표 용지예요. 투표 용지. 아주 묵직한 투표 용지입니다. 청동균.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갈 거란 말이죠. 그것도 지금 투표를 할 사람이 50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유죄 쪽 무죄 쪽 200몇십 개 이 청동균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또 501명이 이 묵직한 청동균을 들고 이리저리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재판이 끝나고 이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투표를 코앞에 두고 피고의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대목은 역주본 쪽수로는 160쪽, 아래에서 넷째 줄. 그렇지만 이 일부 재판에 소크라테스의 연설, 피고의 연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목소리 기여자는요, 오늘은 김영진 님이 이 소크라테스를 하고, 오늘은 이제 각주를 제법 많이 사람 이름이 여러 등장하죠. 이 재판장에 와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각주는 허지연 님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읽을까요? 예.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면서 즐거워할까요?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진실을 말씀입니다. 그건 자신들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캐물음을 당하는 것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즐겁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게 있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 신한테서 실천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신탁들을 통해서도 꿈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밖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섭리가 어떤 사람한테 무엇이든 실천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에 그런 온갖 방식을 통해서도 말씀입니다. 예, 거기 잠깐 또 끊죠. 그 캐물음, 엑세타시스를 당하면서도 즐거워한다. 근데 다가 그런 건 아니었어, 사실. 그렇지 않고 그 엑세타시스를 당하고 몹시 불쾌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죠, 훨씬.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 중에 몇몇은 엑세타시스를 당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사실은 철학의 즐거움하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철학의 즐거움. 제가 몇 번씩 예전부터 책 제목만 정해놓고 안 쓰고 있지만 철학의 즐거움. 최근에 낸 책에도 고전 읽기의 즐거움,
철학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은 제가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노리고 그랬던 표현인데 언제 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착수도 안 했는데 오래전부터 제목은 철학의 즐거움으로. 그래서 사실은 캐물음을 당하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이제 이 연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캐물음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철학의 즐거움입니다. 철학의 즐거움.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도 신의 선물, 신이 부여한 사명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은 신탁을 통해서 꿈들을 통해서 그 밖에 신적인 섭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된 것 그것을 행한 것이다. 그게 이제 철학이요 엑세타시스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신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꿈 얘기가 심심찮게 여러 군데 나와요. 통상 소크라테스의 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플라톤의 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꿈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여기 짧은 각주가 있지. 우선 각주 170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파이돈 편 62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꿈을 통해서 자기더러 시가를 지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 크리톤 편 44a에서는 소복을 한 여인이 현몽하여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 날짜가 다음 날로 연기될 것이라는 시사를 받았다고 말한다. 가장 그 의미 있고 중요한 꿈은 이제 이 각주에는 담지 못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중요한 소크라테스의 꿈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과 관계된 꿈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꿈에서 벌써 이제 파이돈에 나오는 꿈, 크리톤에 나오는 꿈 각각 두 번에 걸친 꿈 얘기가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꿈에 아기 백조 날개도 없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날개도 없고 날지 못하는 아기 백조를 무릎 위에 놓고 얼으면서 노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위에 놓고 이렇게 얼으면서 예뻐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개가 돋더니 부드득 하고 날아갔다. 이런 꿈을 꿨어. 근데 그 다음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 앞에 나타났어. 플라톤이.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자네가 어젯밤 꿈이요. 그 백조군 이라고 했다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과 관계된 소크라테스의 꿈. 철학자가 꿈을 그렇게 많이 꿨는지 소크라테스의 꿈, 플라톤의 꿈. 이와 연관된 플라톤의 꿈은 백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기 아기 새끼 백조를 놓고 어르고 놀았다고 했잖아요. 플라톤이 죽기 전에 꾸었다는 꿈에도 백조가 등장해요. 백조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하도 기민하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고 활 쏘는 사람, 궁수, 활 잘 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활로 적중시켜서 떨어뜨리려고 무진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백조가 기민하게 옮겨 다니는 바람에 누구도 그 백조를 맞춰 떨어뜨리지 못했다. 이게 플라톤이 죽기 전에 꿨다는 백조의 꿈이에요. 플라톤의 꿈인데 내용은 백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꿈과 플라톤의 꿈의 공통된 장치가 백조예요. 백조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 신의 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각 신의 동물, 식물 정해져 있어요. 아테나 여신의 올빼미. 한때는 올빼미와 부엉이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 가지고 또 한참 토론을 한 적이 있네. 그랬더니 동물을 잘 아는 사람이 여 뒤에 뭐 뿔이 있으면 올빼미 없으면 부엉이 그랬는데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비슷하게 생겼잖아. 눈 크고 야행성이고 육식 뭐라 그래 맹금이고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하여간 올빼미 부엉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랬는데 올빼미 저 유명한 황혼역에야 난다는 그 올빼미 전국의 철학과 대학생들은 다 황혼역에서야 기운 낮엔 푹 쳐져 있다가 오후 6시쯤 되면 기운이 솟아가지고 술 한잔 하고 가자. 세상에 온갖 고민과 어려움은 다
짊어진 것처럼 공부는 안 하면서 황혼역에서야 푸드카브 일어나는, 그게 이제 헤겔 법철학 강요의 유명한 표현인데 전국의 철학과 학생들이 다 그걸 철학과의 모토로 삼아서 마시고 있죠. 그렇게 이제 동식물이 특정 동식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해. 백조는 아폴론의 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신탁도 아폴론과 연관되고 소크라테스의 꿈, 플라톤의 꿈에 나오는 장치도 아폴론의 새인 백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철학과 연관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탁, 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적인 섭리예요. 테이아 모이라, 히라고. 테이아 모이라는 아주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테이아 모이라. 모이라를 여기서는 섭리라고 번역했고, 테이아는 테오스의 변화형이죠. 테오스의 변화형. 그래서 테이아 모이라, 신의 섭리. 여기서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려니까 신의 섭리라고 했어요.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모이자가 아니고 모이라. 이제 모이라는 보통명사고, 보통명사.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거에 신이 되죠. 근데 이게 또 세 개나 세 신이나 돼. 그러니까 복수 모이라이야. 세 신을 나타낼 때는 모이라이. 단수는 모이라. 근데 요 보통명사로서는 운명.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섭리. 이런 뜻이. 모이라 그러면 이제 짐작이 되죠. 운명의 여신들. 세 여신이 있어요. 그럼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의 세 여신도 많은 서양 화가들이 그리기도 하고 조각도 한 그런 게 많아요. 클로톤. 그 다음에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세 자매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나오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제일 많은 게 아홉.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네. 무사이, 그죠? 뮤즈. 이제 그 수많은 화가나 조각가들이 이 형상화했어요. 운명의 여신. 그래서 꼭 셋이 딱 표현돼요. 하나는 실타래에서 실을 이렇게 풀, 하나는 가위를 들고 있어요. 그 가위로 이 실타래를 똑 잘라주면 그만큼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명사로서 운명, 섭리 그랬는데 원래는 목이란 뜻이었어요. 모이라. 또 이 추첨할 때 여기 제비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의심장. 그러니까 운명이 뭐야?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뽑은 제비예요. 아유 어떻게 내 삶은 이래? 네가 뽑은 제비가 그래. 제비를 잘 뽑았어요. 그 다음에 운명의 세 여신이 똑 잘라준 게 그만큼이었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운명이 요런 뜻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운명이니 섭리니. 그래서 요 세 여신, 운명의 세 여신 자주 나옵니다.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국가 맨 마지막 과. 네, 우리가 봤어. 국가를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분량으로 운명의 세 여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아 모이라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번역할 때는 운명 뭐 이거보다도 신의 섭리 정도가 자연스러운 번역이 됩니다. 이건 자주 등장하는 운명. 그래서 영어로는 fate도 있고요, fortune도 있는데 fortune은 fate보다는 조금 가볍죠. fate는 조금 무겁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운명이 있고 운명보다 무거우면 숙명이 숙은 다 오래되고 무거운 겁니다. 과제가 있는데 오래된 과제야. 풀 길이 없는 힘든 과제야. 그럼 숙제라고 해요. 과제 중에서 숙제. 적은 많아. 근데 숙적이 있어. 숙적. 가위바위보도 쳐서는 안 된다. 일본하고 축구하고 그러면 이제 지면 이제 오지도 마라. 이러잖아. 비행기 타고 오지도 마라. 배 타고 오지도 마라. 그러니까 숙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숙명. 운명도 무거운데 숙명은 더더군다나 무거운.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fate, fortune 이게 다 운명이라는 뜻인데 특히 숙명 그럴 때는 fate. 그
포르투갈 여행을 하면 꼭 그 포르투갈의 특유의 음악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파두. 그 파두란 말이 요 페이트의 포르투갈어에서의 표현 파두가.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 배를 타고 멀리 그 전 세계 많이 항해를 했던 민족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남겨진 가족이 있잖아. 연인도 있고 가족이 있잖아. 그런 외로움과 그리움과 쓸쓸함과 그걸 노래하는 게 이 포르투갈의 파두예요. 포르투갈 여행 가면 꼭 하루 저녁은 그 파두 감상할 수 있는 식당에서 포르투갈 음식 먹으면서 그 파두란 말이 요 페이트에서 왔어요. 우리가 쓰는 파탈 이제 주로 불어에서 무슨 파무 파탈, 옴무 파탈 이런 파탈도 페이트의 형용사형이야. 그러니까 운명 숙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파탈은 뭐냐면 치명적이야. 치명적. 운명을 때리는 치명적이 파탈이야. 근데 이제 늘 영화나 무슨 소설이나 파무 파탈 치명적인 여자 그러면 여성이 좀 억울하잖아. 그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훨씬 수가 더 많은 여성을 파멸로 이끄는 남자들이 지나긴 세월 동안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영화 평론이고 파무 파탈 얘기를 하면서 오무 파탈은 왜야? 이 표현이 있어요. 오무 파탈이라. 그런데 문학 평론이나 영화 평론에서는 주로 파무 파탈만 얘기하고 오무 파탈 얘기하지 않지. 그 파탈이 페이트의 형용사형이야.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상대방을 파멸로 이끄는.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보통 명사로부터 비롯된 모이라이 이게 운명의 세 여신들이 운명의 세 여신, 운명의 여신이야. 크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여기는 이제 실타래에서 시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 라케시스는 가위로 톡 잘라주고 있는데 아트로포스는 뭘까? 여러 번 했지 우리가 이미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부정적 없다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그거야. 잘라줬어. 그런데 거기서 자르지 말고 다시 한번 자르면 소용없어. 그건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아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도 운명을 표현하는 그런 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미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여신에서 했어요. 자기가 했던 일, 자기 자신은 아테네에게 보내진 신의 선물이고 또 자기가 했던 일은 신이 부여한 사명이고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신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테이아 모이라가 지시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 했던 필로소페인 그다음에 엑스타시스는 그런 것으로서 해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각주 170에서 소크라테스의 꿈 파이도는 소크라테스가 한 달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형의 집행을 기다리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그것도 맨 마지막에 나눈 대화이잖아요. 근데 그 파이돈에 소크라테스가 꿨다는 꿈 소크라테스여 키를 지어라 라고 했다는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소무화가 산문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소무화라고 하는 거 여우와 심퍼도 뭐 많잖아. 근데 이제 아이소포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작가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솝이 하여간 그 재미난 이야기를 써가지고 우화 교훈적인 그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고대 그리스 작가예요. 그래서 아이소포스 산문집이 있는데 그거를 운율로 그러면 시가 되는 거지 운문으로 바꿔 써라 라고 하는 것이 꿈에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다는 거야. 소크라테스 감옥에서. 이제 퀴즈도 나올 수 있어요. 퀴즈. 응? 소크라테스가 미나리집을 갈아 만든 독배를 들이켜서 죽음을 맞는데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한 일은 이 퀴즈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폴로게를 같이 읽었다는가 이런 여러분으로서는
아이소포스가 쓴 산문 우화집을 원문으로 바꿔 쓴 거. 그럼 그게 정답이야. 소크라테스가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이거다. 왜? 꿈에서 그렇게 지시하듯이 소크라테스여 시를 써라 시를 써라. 그런데 아이소포스를 우문으로 바꾼다 이렇게 자세한 것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란 것만 강조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시를 써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보다 더 중요한 건 시다. 철학 그만하고 시를 써라 그런 걸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과 관련된 꿈입니다. 그것도 노사연이 노래에서 그렇게 하잖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 바람이었어. 꿈속에서도 이미 소크라테스와 만남은 그 뭐라 그래 현모 그 꿈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랬던 것이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테이아 모이라 계속해서 보십시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적인 것들이며 따라서 쉽게 규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과연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부분을 타락시키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이미 타락시켰다면 이들 중에 일부분은 나이를 더 먹게 된 터라 젊었을 적에 자기들한테 제가 나쁜 걸 조언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들이 등단하여 저를 고발하고 보복을 하여야만 할 게 분명하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들 자신이 그러고 싶어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즉 아버지들이나 형제들 또는 그 밖의 다른 친척들이 과연 자신들의 가족들이 조로해서 어떤 해를 입었다면 지금이라도 상기하고서 보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분들 중에 많은 분이 여기 참석해 계신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 거기서도 또 한번 쉬어갑니다. 예, 여기까지 읽었는데 지금 읽은 부분에 이제 이들이 등단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에도 이제 각주가 붙었어요. 그 말의 문화, 민주주의가 도입된 당시의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의 말의 문화가 이제 융성하잖아요. 법정에서도, 민회에서도, 아고라에서도, 도처에 연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의 주장을 펴는 거. 법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법정에서도 지금 그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앞에 표현이 있었어요. 그 피고 원고 말할 차례야 그러면 법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아주 높진 않지만 이렇게 단이 있어서 그 올라가서 지금 소크라테스도 그 단 위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마라는 히라고로 베마.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제 피고든 원고든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거고 피고도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민회도 마찬가지야. 민회에서도 중구난방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설대처럼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연단, 그 베마 거기 올라가. 그래서 민회는 여러 군데에서 열렸는데 가장 많이 열린 곳 무슨 언덕? 저기 푸닉스 언덕. 푸닉스 언덕 가시면 그 연단이 있어. 그 앞에 이제 그 안내문이 나와. 히라보로는 베마라는 곳인데 이렇게 나와. 또 하나 중요한 베마로서는 코린토스에 가시면 거기도 이제 아고라가 있고 아크로폴리스가 이제 코린토스의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코린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 폴리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크로코린토스와 아고라가 있는데 그 아고라에 이제 과거에는 여러 신전도 있고 뭐 관청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제법 높은 베마가 있어요. 거기 안내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베마 위에서 코린토스 시민을 상대로 연설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음을 조금 부정확하게 말하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그 코린토스에서 실제로 아고라의 사도 바울이 베마 위에서 그 아고라의 그 코린토스의 베마는 상당히 이렇게 그 건축물처럼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 위에서 연설했던 거예요. 이제 땅에 이제 시민들이 있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도 법정에서도
이런 이제 여러 군데 배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의 문화와 관련된 건데 이 법정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배마 위에서 지금 연설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의 철학 활동과 엑세타시스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배마에 올라가서 자기를 비판하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소개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플라톤 글쓰기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대화 형식의 글을 썼다는 거고요. 대화편. 플라톤의 대화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대 중세 심지어는 근대 이르기까지 플라톤처럼 대화편을 여러 사람이 썼었어요. 키케로도 대화편을 썼고 심지어는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근대 버큰이라는 사람도 필로누스와 하일러스 사이의 대화 이런 완전히 이 플라톤의 우리가 보는 대화편과 같은 그런 대화편을 근대 철학자까지도 썼어요.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철학에서 이어져 왔던 글쓰기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지금은 더 이상 대화를 안 쓰지. 내가 만약 한국 철학회에 이광서와 누구의 대화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심사위원이 이광수 교수가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더니 이제 완전히 맛이 갔네. 어떻게 이런 걸 썼지? 논문을 내야 돼. 논문. 그래서 철학사를 보면 철학자들은 다양한 그 방식으로 글을 써왔던 것인데 이게 논문으로 천하통일이 되어버렸어. 그것은 나는 굉장히 심각한 퇴행이다, 후퇴다 이렇게 생각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뭐 희곡도 쓰고, 소설도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써왔던 거예요. 뭐 몽테뉴, 파스칼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명상록, 수상록, 요즘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 수필로 썼던 것인데 어쨌든 플라톤이 썼다는 이 대화 형식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독특한 글쓰기다. 두 번째, 플라톤 글쓰기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 생겨났어요. 플라토닉 아노니미티라는 아노니미티라는 요거는 어떤 사람의 이 고대 철학 연구자 플라톤 연구자의 논문 제목으로 처음에 쓰였었어. 근데 이 표현이 이제는 어떤 사람의 논문 제목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플라톤 글쓰기의 특징을 드러내는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플라톤적 익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익명이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익명성. 이름을 감춘. 아는 많은 경우에 없다 아니다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오노마 이건 이제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고 오노마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노마 이게 히라보로 이름. 문법에서는 이게 명사라는 뜻이고 오노마가 오노마 제인 그러면 이름 붙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익명이라는 한자 말이 있어요. 이름을 감추는 거야.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노니미티라는 이 영어 단어는 히라보 오노마가 없다. 이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 플라토닉 아노니미티 그러면 플라톤적 또는 플라톤의 익명성이라고 말합니다. 26개, 27개라는 적지 않은 글을 썼어. 그런데 그 글 분량도 많잖아. 국가, 노모이. 그런데 그 많은 글을 썼는데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3번 나온다. 요걸 이제 플라톤 글쓰기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그 제목의 논문을 쓴 사람이 무슨 슈타인인데 에델 슈타인 아니고 루델 슈타인 무슨 슈타인인데 이름이 지금 고유명사 첫 번에 안 떠오르는 건 내가 하는 증상인데 벌써 그러시니 내가 고유명사가 제일 한 번에 안 떠오르는 게 고유명사. 근데 이제 강의하다가도 그 뭐냐 이제 하잖아.
묘하게 강의 출입문을 나서면 떠올라. 왜 수업 중에 안 떠올라? 나를 봤다. 근데 이제 수업 듣는 친구가 그 전에도 몇 번 했고 그랬으면 이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잘 안 떠올라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얘들도 이미 한두 번 다 한 건데도 머리 쫙 하고 하네. 그러다가 문 이렇게 닫고 나가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에델슈타인 맞아? 이런 제목의 글을 논문을 썼는데 그 이후로 이게 그 사람 논문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확립된 관용적인 표현이 됐어. 플라톤적 인명성. 많은 글을 썼으면서도 딱 3번 자기 이름을 거론한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다. 특히 현대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도 독특한 거다. 자기 이름 석자 알리려고 별별 일 다 했다가 구속도 되고 필리핀 여행 가가지고 무슨 바다에 그 산호초 보호 지역이래요. 근데 중년 여성이 그 남의 나라 그 보호 하려고 애쓰는 그 산호초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고 나왔어. 체포됐잖아. 야, 이게 무슨 이름을 남길 때가 따로 있죠. 이게 남의 나라가 보호하려고 애쓰는 산호초에다가 그 이름 석자를 그 남기고 왔어. 내가 이제 그 한국인 이름 적고 낙서하는 거 큰일 났다는 것은 스위스의 루제른. 루제른은 우리나라에서 루제른이라는 도시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그 오래 전부터 루제른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내가 학교 수업에서 여러 번 했어. 스위스에 몇 군데를 갔는데 루제른이 너무 좋은 거야. 알프스 자락의 한 그 산들이 있고 그 산을 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이 모여 있는 호수가 있고 호수, 산, 강 하나의 도시가 그리고 이제 딱 그 큰 도시도 아니지 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엄청난 큰 도시가 없잖아. 유럽은 광주 정도 인구가 독일에 갖다 놓으면 전국 3위의 대도시. 독일에 갖다 놓으면 300만 베를린, 200만 함부르크, 150만 뮌헨. 이거 광주 갖다 놓으면 독일에서는 3대 대도시가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 요새 특례시 인구 100만 넘은 도시, 용인, 성남, 무슨 수원 이게 다 100만이 넘었어. 이제 광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10대 도시 밖으로 갈 판이야.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 경기도가 하도 커져가지고 100만 넘는 도시들이 막 생겼어. 이제 100만 넘는데 이거 그냥 무슨 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례시, 용인 특례시 뭐 이런다고. 인구가 100만이야. 창원도 100만이고. 이제 광주는 이제 곧 있으면 광주는 이제 조금 줄 거고 거기는 이제 120만, 150만 뭐 이렇게 가는 도시니까 곧 있으면 이제 광주는 10대 도시 밖으로 이제 갈 판이지. 근데 하여간 서양은 그런 큰 도시가 없는데 루제른도 그런 작은 도시인데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강에 목조 다리가 있어. 몇백 년 됐대. 몇백 년. 그 목조 다리는 그 지붕도 있고 목조로 돼 있어서 그 안에 그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이런 거야. 너무 아름답지. 그런데 내가 갔을 때 보니까 그 목조 다리에 한글 낙서. 어휴. 보통 이제 우리가 유럽 여행하다가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그러면 좀 그렇긴 해. 그러나 스미마셍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탓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다 내가 본 건 뭐냐면 조각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 영희, 영원히 사랑해 2000 몇 년 이렇게 써놨는데 조각칼로 파고 우리가 타이핑 잘못하면 이렇게 지우는 거 화이트닝 그걸 또 입혔어. 준비도 철저히. 이 친구들은 인천공항에서 떠날 때 우리의 사랑의 맹서를 새기려고 루제른
남의 나라 목조 다리에다 새기려고 조각칼도 가져가고 화이트닝도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사람이 매 나는 너무 궁금해. 얘들이 여기다가 애꿎은 남의 나라 문화재에다가 조각칼로 해놨는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투닥투닥 싸웠어. 그러면 다시 가서 그 빼빠를 지우고 올 거냐 말이야.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의 문화재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강이 있고 여기 목조다리 있고 여기 조그마한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카펠교라고 불러. 그 독일어 오래된 독일어 작은 성당, 소성당, 경당, 카펠레. 이 다리를 카펠교라고 부르는데 지금 가면 여기 입구에 한국인이 지금 뭐 도처에 전 세계 특히 유럽 골목마다 하도 주말에 우리 여행 상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지금 다시 회복됐는데 일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그 홈쇼핑에서 관광 상품만 해. 이탈리아 10일 무슨 뭐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야, 그 말은 뭐야? 전 세계에 어디 가든지 한국 관광객 없는 데가 없어. 이제 지금이 한국의 순서요. 일본은 이미 갔다 올 만한 사람들 벌써 다 갔다 왔고 지금은 이제 한국 순서예요. 한때는 일본 관광객들이 전 세계 어디나 있어. 아마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닉 이런 데는 골목 카페마다 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은 지금 일본 그 화폐가 뭐 저 환율이 어쩐다고 저쪽 규슈, 후쿠오카 거기는 부딪히는 게 다 한국 사람이래.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 머릿수많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열풍이 부른 한국, 어디나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 뭐 동남아시아고 뭐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루제론에 가면 거기 아마 루제론이 세운 게시판이 하나 있을 것이다. 한국인과 개 출입 금지. 왜 남의 나라 문화재에다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남겨가지고 이제 이 루제론에서는 이 한국 사람은 출입을 막든지 해야지. 아니 아직은 안 섰는데 세워질 판이다 그 말이야.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 서양은 왜 그 랭킹 매기기 좋아해가지고 별별 랭킹을 매기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그 TV 케이블 TV 보면 별별 시답지 않은 랭킹을 매기잖아. 신혼여행지 랭킹 1위에서 10위. 루제 2위 정도 들어. 2위.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이런 게시판 하나 딱 붙어가지고 여기 입장도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 남의 나라에다가 그렇게 새기냐 말이야. 이름이든지 뭐 이런 거 이 새기는 거 이건 또 이상하게 남북이 똑같은 거. 남북이. 그래서 저 10리 밖 20리 밖에서도 보이게 엄청난 바위 산에다가 주체 만세 이걸 팔려면 몇 달 동안 매달려 가지고 허공에서 이게 쪼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뻘건 페인트로 그래가지고 뭐 30리 바깥에서도 맨눈으로 망경 안 쓰고도 주체 만세 했어. 그럼 이제 통일되면 그거 지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1년 걸려서 이제 뭐 이제 바위 산에다 해놨으니까 해가지고 빼빨 해야 돼. 우리는 안 그렇고 우리는 뭐 산에다가 환경 보호 그거 세운 게 환경 파괴요. 환경 보호 무슨 등산에 산악회 어휴 나무에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새기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왜 생겼을까?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 이상한 속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그래서 그 예전에는 영어를 중학교 때 처음 배웠잖아. 지금은 초등학교 뭐 때부터 배웠는데 우리 세대는 중학교 들어가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배운다 했단 말이야. 예전에 그래서 뭘 이상한 눈초리를 안 그런 것 같이. 여름에 이제 그 하복이라고 여름 교복을 입으면 잉크 묻히고 다니는 애들. 걔들이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예전에는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펜맨십이라고 그래서 그 음악은 5선지인데 4선으로 해가지고 인쇄체,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요즘 세대는 아예 관심도 없고 배우지를 않아서
그냥 인쇄체만 하지. 근데 그때는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획순 어떤 순으로 쓰고 거기 펜맨십이라고 이 책이 있어. 잉크가 있다. 잉크. 요 테이블마다 잉크 하나 놓고 펜 그거 찍어.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부잡스러워. 이렇게 하다가 이거 엎질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잉크 묻히고 다니고 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처음 영어 배운다. 그렇게 그랬던 시절이. 네?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우는데 famous 유명한 요 단어를 배우면서 전율을 했지. notorious 악명 높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notorious 이것도 이름을 남기는 거야. 두고 악명이 계속 이어져. 응? 루젤은 그 산 이름이 하필이면 필라투스는 우리나라에서 성서에서 빌라도 예수를 그 법정으로 끌고 온 총독 빌라도 총독 그게 필라투스야. 아이 거기 있으면 저기 예루살렘인데 왜 그 이상한 스위스 루젤은 뒷산에 필라투스가 됐어? 필라투스가 괴로워하다가 거기까지 왔대. 예? 부황부황하지.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야. 어쨌든 필라투스는 지가 한 그 일로 필라투스라는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페이머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노토리우스도 있는 거야. 희대의 살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1.6, 12.12 또 5.18에 이르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전 암개가 있잖아. 그런 이름은 또 계속 오래 갈 거야. 오래. 자기네 나라 국민 시민의 총구를 돌린 자. 이제 노토리우스로 오래 가는 거지. 이런.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 한자 말에도 그게 있어요. 향기로운 이름을 남길 것이냐, 악명을 남길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요 이름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 많은 글을 썼는데 자기 이름이 3번 나온다? 보통 뭐 플라톤 저 또는 이 대화로 하더라도 등장인물 플라톤. 근데 플라톤의 고유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데아이론마저도 우리가 지난 학기 심포시온 읽을 때 심포시온은 디오티노부터 들은 이야기로 하면서 이 이데아이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소크라테스와 그 대화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데아이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기 좋은 한국 사람 같으면 나 플라톤이 말하노니 아무리 대화편이라도. 근데 플라톤은 철저하게 소크라테스라는 가면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독자로서는 플라톤의 이러한 글쓰기 방식 때문에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곳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소크라테스의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플라톤의 것인가 이걸 가려내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떠안게 되는 거지. 현대 독자는 플라톤의 이 글쓰기 방식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이 많은 글을 썼으면서도 자기 이름은 3번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요 특이한 현상을 어떤 연구자는 플라톤적 익명성이라고 하는 짧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3번인데 대화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아폴로기아의 2번 그리고 이제 파이돈의 1번인데 이 2번은 다 특히 이제 우리 방금 이제 이어서 읽을 부분에 이게 첫 번째 아폴로기아. 여기 첫 번째인데 지금 이 법정에 누가 나와 앉아 있는가? 누가 나와 앉아서 소크라테스의 피고로서의 연설을 듣고 있는가? 나의 엑세타시스를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 형제가 나를
고소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끝에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서 나의 지금 연설을 듣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연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저 뒤에 형량을 정하는 부분에 가가지고 피고 소크라테스가 1문화의 벌금형을 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사형이었어. 사형의 1문화의 벌금형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재판정에 있던 제자들이 급히 회의를 하고는 30배로 올립니다. 30문화. 그래도 사형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30배로 올려. 근데 소크라테스는 지독한 가난에 빠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 대신에 이 30문화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 4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 한 번, 두 번. 하나는 요 소크라테스 재판 당시에 누가 앉아서 지금 이 연설을 듣고 있는가. 그때 한 번. 지금 볼 텐데 두 번은 형량과 관련해서 한 번. 그리고 이제 파이돈. 한 달 동안 갇혀서 제자들과 대화를 했는데 드디어 델루스 섬에 아폴론 신전의 제사를 지내고 오는 사절단이 돌아왔어. 그 기간 동안 국사법의 처형을 미뤘던 것인데 그래서 그 돌아온 다음 날이 이제 처형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 제자들과 가족이 평소보다 일찍 새벽에 와서 마지막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교도관이 독배를 들고 왔어. 그 독배를 들이키고 선생님의 몸이 굳어지고 드디어 숨을 거뒀다. 이걸 지켜본 사람은 누구. 여기 세 번째예요. 딱 세 번. 아폴로게에 2차례. 파이돈에 1차례. 더더군다나 파이돈에 1차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숨을 거뒀다. 이걸 지켜본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 어디 출신의 누구 쭉 쓰고는 그런데 글 쓴 사람은 플라톤인데 쭉 써놓고 그런데 플라톤은 아파서 없었다. 요게 세 번째 출연하는 플라톤의 이름이에요. 야 정말 적게도 썼다. 적게도 썼어. 스승의 최후를 지켜본 제자들 쭉 열거하고 그런데 플라톤은 아파서 없었다. 이 짧은 표현. 플라톤은 아파서 없었다. 쓴 사람은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은 아파서 없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학문의 크기로 보면 플라톤이 수석제자지. 그러니까 스승의 최후도 누가 지켜봤을까? 플라톤. 이 순서상. 그게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누구는 선생님의 최후를 지켜보고 자꾸로 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 그림에 보여주듯이 저쪽 벽을 붙들고 울고 입구 쪽 벽을 붙들고 울고 그러고 있는데 그 그림에 플라톤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짧은 표현 플라톤은 아파서 없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인상적이다 했는데 프랑스의 작가가 쓴 소설의 제목이 플라톤은 아팠다. 아파서 없었다는데 그보다 더 죽였어. 플라톤은 아팠다. 플라톤은 아파서 없었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플라톤적 익명성인데 세 번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다른 대편 읽을 때도 고대 세계 사람을 이렇게 가리킬 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느 폴리스 출신의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고 한번 누가 지금 이 법정에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여기 이 크리톤인데 저와 동갑이며 같은 브랑민이고 여기 이 크리토블로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 지금 앉아 있어요. 크리토블로스. 또 다음으로는 스페토스 브랑민으로서 여기 이 아이스키네스의 아버지인 리사니아스가 그리고 또 여기 이 케피시아 브랑민으로서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폰이 있습니다. 브랑민이란 말은 데모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광주도 지금 광주시가 있으면 구가 있잖아요. 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테네의 구야. 아테네 출신은 아테네의 누구라고 하지 않고 아테네의 그 구를 대도록 돼 있고
아테네가 아닌 폴리스는 다 폴리스를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데라의 프로타고라스 그러면 프로타고라스는 아테네 출신이 아니구나. 여기에 스페토스니 케피시아니 이런 게 다 아테네의 구야, 데모스야. 예를 들면 크리톤 같으면 동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소크라테스와 같단 말이야.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읽을 때 소크라테스를 알로페케의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크리톤도 알로페케 구 출신이구나. 그래서 번역은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박정희 교수도 여기는 또 구락이라고 번역했어. 어디에 또 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아테네 이외에는 폴리스 이름을 대고 아테네는 아테네를 구성하는 데모스 출신 데모스 이름을 댄다. 스페토스니 케피시아는 바로 아테네의 데모스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로서 이들의 형제들이 이런 식의 시간을 보내기에 가담했습니다. 테오조티데스의 아들이며 테오도토스의 형인 니코스트라 라토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테오도토스는 이미 죽었으니까 어쨌든 그가 형한테 간청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여기 이 파랄리오스는 데모도코스의 아들이고 케아게스가 그와 형제였죠. 그런가 하면 여기 이 아데이만토스는 아리스톤의 아들로서 여기 있는 이 플라톤과 형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플라톤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 법정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플라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겠든지 어떻게 쓰든지 나 플라톤을 필두로 뭐 하든지. 그런데 하여간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아데이만토스와 형제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이안토도로스는 여기 있는 이 아폴로도로스와 형제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을 제가 여러분께 뵐 수도 있는데 멜레토스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을 자신의 농고 중에 증인으로 내세웠어야 했습니다. 거기서도 잠깐.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친 이름이 등장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등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매우 가까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그룹이에요. 소크라테스 사단.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 하는 게 지금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아폴로기의 이 대목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적인 사람이 첫 번째 언급된 크리톤입니다. 크리톤은 다른 사람들은 제자니까 소크라테스의 한 세대 뒤 젊은 사람이라면 크리톤은 예야. 크리톤은 동갑, 동양,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제 그 자크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 그림에서 침상의 소크라테스가 교도관으로부터 독배를 건네받고 나머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그 침대 뭐라 그래 팔치에 못 보겠다고 돌아앉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크리톤. 그래서 크리톤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루는 4부작 중에 아폴로기아 그 다음이 크리톤, 파이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루는 물론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는 에우티프론이 맨 처음이지. 에우티프론 이 대화편의 순서가 여기 제목에 에우티프론, 아폴로기아, 크리톤, 파이돔. 아폴로기아에 이어지는 대화편이 크리톤이잖아. 그 크리톤이 바로 소크라테스 동양이고 동갑인 그러면서 제자인 그 크리톤이 소크라테스가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만반의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는 그런 대화로 이루어진 게 크리톤이라는 대화편이죠. 요 크리톤 얘기를 하게 되면 크리톤과 소크라테스 독일의 지도교수 생각이 나요. 그 독일의 지도교수의 세미나를 가게 되면 이제 독일도 세미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교수가 있고. 근데 꼭 옆에 한 학기 내내. 그때도 이제 내 지도교수가 처음 만났을 때는 50대 후반이지만 이제 60대인데 그 정도 나이 든 사람이 꼭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궁금했죠. 아, 저 양반은 만학도구나. 상당히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느라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뭐 다 젊은 학생들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반드시 그 자리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양반이 조금 늦게 와도 먼저 온 학생이 거기를 앉는 법이 없어. 왜냐하면 몇 번째 그 교수 옆에 딱 앉아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딴 데 앉지 먼저 왔다고 거기 이렇게 대뜸 이렇게 앉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양반이 거기에 이제 칠판 같은 데다가 약도를 그리더라고요. 약도를. 뮌헨 근교에 그린발트라는 곳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 대표적으로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잘 할 때는 뭐 여러 대회를 우승하는 그런 사람이 사는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한 집을 통과할 때 한 5분가량 할 정도로 대저택들이 있는 동네야. 그린발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보통 동네가 아니다. 독일어로 그린발트.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그린발트. 그리고 이제 뮌헨 시내를 흐르는 이자르 강의 그 초기 그러니까 그 입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협곡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자르 강이 흐르고 그게 이제 도심으로 흘러 들어가고 아름다운 경관에 거기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 지도를 그려놨어. 그래서 이제 나는 물어물어 찾아갔지. 물어물어. 야, 저걸 어떻게 찾아가냐. 내가 다른 교수도 아니고 내 지도 교수 세미나 마지막 그 만나자는 건데. 에? 게다가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식전 주소부터 해가지고 풀 코스. 응? 그래서 고르라는데 나는 계속 이제 거기서 제일 싼 거 조마조마한 거지. 야, 이걸 다 그 코스별 하나씩 먹으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주머니에 돈은 없고. 알았으면 조마조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약도를 그리었으면 그 사람이 아인라덴 초대한다는 것이요.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였다는 거야. 아, 참 진작 좀 가르쳐 주지. 네. 조마조마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했어야 돼. 그래서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계산은 이 사람이 다 했던 거야. 그래서 크리톤 얘기할 때는 꼭 그 지도 교수와 그 사람 생각이 나. 이 양반도 이제 무슨 일을 했겠지. 그랬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뭐 정년을 하고는 자기 동향의 동갑 친구의 철학 세미나에 앉아서 한 학기 내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에 식사 대접까지도 이 사람이 약도를 그려서 나 같은 사람은 조마조마하지 않고도 가서 잘 즐기고 그랬을 수 있었 아닌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조마조마했어. 그래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에 들어가는지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먹다가 이제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먹는 걸 뭐라 그래? 그 순서가 됐어. 그래서 이제 다 모르는 말이고 해서 내가 고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의 지도 교수가 이거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그 음식을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 그게 티라미수야. 아, 참. 내가 그런 식당에 간 적도 없거니와 뭐라고 나오는데 이걸 전부 알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뜸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도 교수가 그럼 이것도 좋은 건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지, 평생. 티라미수라는 거. 그것도 그 제정신에 먹은 것이 아니어서 그냥 달짝지근했다는 것 말고는 기억나질 않아. 근데 이름은 잊을 수가 없지. 티라미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누가 아인라덴 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양이고 동갑인 자기 친구의 대학에서의 철학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은 사람. 그럴 때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크리톤 생각이 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군 중에서 크리톤은 좀 독특하다. 자쿠르비 다비드도 그런 독특한 크리톤도 잘 표현했다. 크리톤은 그렇고, 크리톤의 경우는
부자가 다 한꺼번에 여기 와 있어. 크리토블로스. 아까 아폴로게에 2번 플라톤이 언급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 명단 중에 4명은 두 번째 다시 언급이 돼. 그 형량과 관련해서 30문화 대신 내겠다. 거기 4명이 누구냐? 크리톤, 크리토블로스, 플라톤, 아폴로도로스야. 요 4명은 저 두 번째 출연하는 플라톤의 이름이 거기에 형량을 30배로 올리면서 대신 내겠다고 한 사람 명단에도 요 4명이 다시 한번 나와. 여기는요, 그 법정에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 제자분이고 해서 거기는 읽어보는 게 각주로 읽어보는 게 좋아요. 다 사람 이름인데 다른 대화편에도 이런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특히 아폴로도로스 같으면 심포시온의 그 틀 이야기에도 아폴로도로스. 그 아폴로도로스가 이 아폴로도로스야. 파이돈에도 또 아폴로도로스. 아폴로도로스는 중복 출연이고 등등.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어서 그거는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각주를. 그래서 각주 담당이 우선 172를 한번 보십니다. 크리토블로스의 아버지인 크리토는 여기에서 밝히고 있듯 소크라테스와는 동갑에다 같은 불악인 알로페케의 불악민으로서 말하자면 중마고우인 셈이다. 그러니까 그 데모스를 불악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다른 어디에서는 이 박준희 교수도 구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또 불악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아테네를 구성하는 데모스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아테네 이외에는 그 출신 폴리스를 표기합니다. 중마고인 셈이다. 부유했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헌신적이었다. 크리톤 편은 그의 이름을 딴 대화편이다. 에우티데모스 편 306D에서 307C에는 크리톤이 크리토블로스의 교육 문제로 소크라테스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고 파이돈 편 59B에는 부자가 함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비우는 날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크리톤은 아까 아폴로도로스처럼 여러 대화편에 크리톤이라는 대화편은 아예 크리톤의 이름을 딴 것이고 파이돈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크리톤이 있었고 여기 법정에도 있었고 그런 아주 각별한 친구이면서 제자인 사람. 그 다음에 173. 스페토스는 아테네의 한 부락이지만 아카만티스 부족에 속하는 큰 트리티스이다. 이런 경우에 이 트리티스는 여기에 속하는 가장 큰 부락의 이름을 따라 불리게 된다. 그 정도 하면 됐고 스페토스의 아이스키네스 174번. 스페토스의 아이스키네스는 웅변가인 아이스키네스와 구별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추종자 아이스키네스라 부르기도 한다. 동명이인이다 그 말. 아이스키네스가 둘이 있어. 그래서 요 아이스키네스는 저 뒤에 소크라테스 추종자 아이스키네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어. 이름이 같아서 아이스키네스는 같은 시대에 둘이 있어서 소크라테스 추종자 아이스키네스를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였으며 법정 변론문을 짓고 가난 때문에 웅변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여러 편의 소크라테스 대화록을 썼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토막글들 뿐이다. 자, 거기 소크라테스 대화록하고 가로 안에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는 짐작이 되죠. 로고스의 복수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로고스들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플라톤이 쓴 이런 식의 대화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소크라티코이 로고이가. 이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를 플라톤만 쓴 게 아니라 크세노폰,
그 다음에 아이스키네스 등등 여러 사람이 썼어. 그걸 뭉뚱그려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것이 글쓰기의 한 유형이었던 거예요. 플라톤만 혼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야. 크세노폰은 심지어는 제목도 같은, 플라톤과 제목도 같은 중요한 심포시온 아폴로기아 제목도 같아. 크세노폰은. 그러니까 플라톤의 아폴로기아를 우리가 읽고 있죠. 크세노폰의 아폴로기아도 있어. 지난 학기는 플라톤의 심포시온 읽었어요. 크세노폰의 심포시온도 있어. 그런 식의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대화편을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고,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글쓰기 유형이었다. 아이스키네스도 소크라티코의 로고이에 해당되는 걸 썼다. 거기는 이제 175. 케피시아 부락의 안티폰의 아들인 에피게네스도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지켜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파이돈편 59b. 케피시아는 요즘 발음으로 키피시아로 불리는 고장으로 그 이름은 아직도 남아있다. 요 각주 175는 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읽자고 했어요. 키피시아가 있어. 이게 이제 저 아테네 남쪽, 아테네 교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데모스였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해안가, 해안을 끼고 키피시아 그래서 요 각주는 맨 마지막 문장 때문에 읽자고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주는 뭐 넘어가도 저것만 얘기합시다. 그 아데이만토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봤잖아. 국가에서 아데이만토스, 글라우콘, 플라톤. 그러니까 플라톤이 형제가 사남 1년에, 그지? 사남 1년. 앞에 두 형이 있어요. 국가의 등장인물이야. 아데이만토스, 글라우콘. 그리고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누이 동생 포토네가 있어. 포토네. 그리고 이복 동생이 있지. 안티폰이 있지. 예? 여기 안티폰하고는 또 동명이인이야.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이 자기가 써놓고, 여기 이 아데이만토스, 그 플라톤의 큰형은 아리스톤의 아들로서 그 고대 그 지칭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리스톤이야. 여기 있는 이 플라톤과 형제입니다. 시침이 뚝 떼고 지가 써놓고. 이게 이제 플라톤의 글쓰기 방식. 아까 플라톤이 아노니미티. 이걸 통해서 플라톤의 아버지는 아리스톤이고 플라톤의 형은 아데이만토스. 여기는 글라우콘은 등장하지 않지. 근데 국가에서는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이 다 등장한다. 자, 그래서 플라토닉 아노니미티와 관련한 매우 드물게 자기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 경우를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그가 그때 잊었다면 지금이라도 내세우게 하십시오. 제가 비켜나죠. 혹시 그에게 그런 게 있다면 말하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는 아주 반대로 여러분께서는 이분들 모두가 곧바로 저를 도울 태세인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멜레토스와 아니토스가 주장하는 바로는 자기들의 가족을 타락시키고 해를 입힌 저를 말씀입니다. 타락하게 된 당사자들이야 실상 도와줄 이유가 어쩌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하지도 않았고 이미 나이가 든 분들로서 이들의 친척들이 저를 도와주는 데에는 정당하고 올바른 이유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멜레토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소크라테스가 재림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에 빙의해서 아주 그냥 우리 모두를 당시의 법정의 애로, 거기 이제 본문에 그 소크라테스가 제가 비켜나죠. 거기 각주가 달려 있고 짧은 각주. 아까 내가
그 연설의 단 베마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여기 짧게 가로 안에 베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베마는 그 말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장치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지금 피고인 소크라테스가 베마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말하겠다면 내가 내려올 테니 여기 서서 말해봐라. 뭐 그런 취지로 내가 비켜나죠. 베마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요 일부 재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간 닿는 데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론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은 대충 이것들이며 다른 것들이라고 해야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신의 경우를 상기하게 되시어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자신은 이 소송보다도 더 작은 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하면서도 최대한 동정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과 그 밖의 친척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재판관들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빌고 탄원한 일이 있었는데도 저는 결국 이런 유의 짓을 전혀 하지 않게 되면 말씀입니다. 거기서 잠깐 쉬어갑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소송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판관의 수가 어떤 재판은 200명, 201명. 근데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관행으로는 최대 수의 재판관 배심원 500명 혹은 501명. 그러니까 이 사안이 당시에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보다도 더 작은 소송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척, 친지를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선처를 구하고 이런 걸 보아온 사람은 언짢아 할 거다. 소크라테스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얘기했는데 거기 가족은 없잖아요. 아들 물론 아들들은 어려. 그 아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아직 어린 아들 셋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 얘기 없고 친척 얘기 없단 말이야. 자기보다도 더 작은 소송을 해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언짢아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나는 최대한 동정심을 끌어내는 식의 변론은 하지 않겠다. 요거는 이제 아주 짧게 184가 잘 정돈을 했어요. 각주 184. 여기서 34B6부터 35D9까지는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제부터라도 유죄 무죄를 판결하기에 앞서 재판관,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사는 방식으로 변론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겠으나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 못 박는다. 거기 가로 안에 아드 미제리코르디아 라틴어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논리학에 오류론이 있고 그 오류론에는 각종 오류의 이름이 있어. 그 오류의 이름이 아주 재미있고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몇 가지는 알아. 뭐 우물의 독부리, 그 오류의 이름이 또 무슨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오류. 들어봤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렸어. 이런 것들이 다 오류의 이름이야. 근데 그 오류의 이름 중에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오류가 있어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 중에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오류. 그것을 라틴어로 아드 미제리코르디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드는 어디를 향해야 어디로 그 영화 제목에 아드가 들어간 게 있는데 혹성 위성 무슨 행성 얘기 우주 얘기 아드 아스타. 별까지. 그 아드야. 그래서 아드 미제리코르디암 동정심을 향해 동정심에 호소하는 이거는 요 아드 미제리코르디암이 오류론에는 오류의 이름으로 그냥 써요. 요 아드 미제리코르디암 그러면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거 하지 않겠다. 소크라테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새 어린 아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호메로스를 인용하면서 목석 같은 사나이, 에? 나도 새 아들이 있고 연연하기로 말하면 나라고.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런 재판관 배심원의 동정을 사기 위한 그런 변론은 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리학에서 말하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하는 방식의 변론을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남은 부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도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어쩌면 저에게 대해서 한층 더 완강해져서는 바로 이것들로 해서 화가 나서 홧김에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진정 이런 심정이시라면 어쨌든 저로서는 그런 분이 실인즉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 제게는 생각되는군요. 보십시오. 제게도 가족 몇 사람쯤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메로스의 구절처럼 내가 태어난 것은 참나무에서도 아니고 바위에서도 아니고 목석에서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인지라 내게는 친척들도 있고 아들들도 또한 아테네인 여러분 셋이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청년으로 되었지만 둘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이들 가운데 아무도 이리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께 무죄 방면에 투표를 해주시도록 빌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입니다. 곧 투표야. 일부 재판 끝 곧 투표야. 그러니 아직 어린 새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나이가 70 살면 얼마나 살 것이고 나 없이 살 이 어린 아들 눈물 콧물 쏙 빼고 거의 법정에서 보는 풍경은 다 그런 거였었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호메로스를 인용했어요. 참나무에서도 아니고 바위에서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박주영 교수는 목석이에서가 아니고 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석에서 낳은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낳았어. 나도 친척도 있고 아들도 있어. 박주영 교수가 가로 안에 목석이 아니라 오늘 이제 세미나 하느라고 버스 타고 집에서 이제 버스 타고 와서 어디에서 택시로 갈아타야 돼. 여기 오려면. 근데 버스 안에서 참나무에서가 아니고 바위에서가 아니고 박주영 교수가 목석에서가 아니고 또 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나하고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 목석 같은 사나이란 유행가 제목을 알까? 목석 같은 사나이. 나는 그 목석 같은 사나이라는 유행가에 저것도 기억이 나. 그 멜로디가. 목석 같은 사나이가 나를 울려요. 사랑을 하면 모두가 바보가 되지요. 목석 같은 그 산에 나를 울려요. 아마 내가 어렸을 때 나왔을 노래예요. 응? 근데 어렸을 때 귓등으로 들었는데도 목석이란 말이 나오니까 음악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 그때도 이제 여자 셋, 여자 둘 이렇게 나오는 요즘에 그 걸그룹 있었는데 다 성씨를 따가지고 이 시스터즈, 김 시스터즈, 정 시스터즈 그랬어. 그 시스터즈 중에 하나야. 그 시스터 중에 하나가 목석 같은 그 사내가 나를 울려요 라는 노래가 있단 말이야. 사랑을 하면 뭐 누구나 바보가 되지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목석 같은 사내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 무뚝뚝하고 말수 적고 그런 사내를 목석 같은 사내라고 그랬어. 그러나 실은 따뜻한. 근데 소크라테스가 호메로스를 인용하면서 나라고 참나무에서 난 것도 아니요 바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이요 나에게도 애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각주 186에 보시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들 또한 셋이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청년으로 되어 있지만 둘은 아이들입니다. 파이돈에 이제 맨 마지막 날이니까 가족이 와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마지막 순간에 소크라테스가 부인과 아이들을 내보내 달라고 크리톤에게 부탁을 해요. 그걸 또 자크 루이 다비드는 그 지하 감옥에서 지상으로 가는 계단에다가 희미하게 안을 돌아보는 크산티페 일행을 그려넣었어. 자크 루이 다비드는. 그리고 그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에는 안고 있는 듯 또는 어린아이니까 걸려서 이렇게 그 지상으로 가는 계단에 그 희미하게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청년이지만 둘은 아이들입니다. 이때 청년은 뭐냐면 막 성인, 그러니까 큰아들이 약 18세, 둘째는 아직 어리다 그래서 짐작으로 4, 5세, 막내는 아직 젖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각주 186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에 대한 같은 내용의 언급이 파이돈 편 116b에도 보인다. 이 대화편 60a에는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막내는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크 루이 다비드 그림에서도 안고 있는 듯 그려놨어. 이게 이제 막내일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는 아마도 이른이 가까워 낳은 늦둥이라 볼 수 있겠고 큰아들이 겨우 청년이었다면 소크라테스는 만혼이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버넷이 이런 추론을 하고 있다. 뭐 번외뿐이 아니고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소크라테스가 16에서 18 사이의 크산티페와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생계는 크산티페가 책임집니다. 우리의 소크라테스는 필로소페인과 엑세타시스만 하는 거죠. 아고라에도 가고 김나시온에도 가고 해가지고 늘 하던 필로소페인 엑세타시스만 하고 생계는 크산티페가 책임지고 그러니 뭐 몇 번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기로 손이 소크라테스가 할 말이 없지 사실은.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 제자들이 쓴 글이 제법 전해지고 있는데 크산티페한테는 억울하게 표현돼 있지. 제자로서는 스승만을 바라보다 보니 크산티페님이 우리 스승님이 좀 편안하게 철학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잔소리를 하시고 바가지를 긁으시나. 그런데 18세 16세 사이에 젊은 어린 여인과 결혼하고 그 뒤로 크산티페가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데 결혼을 앞둔 제자가 한 번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의 결혼 생활을 보아하니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결혼할까요? 결혼하지 말까요? 이렇게 물었다는데 소크라테스가 답했다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그 청년한테는 그대가 좋은 부인을 만나면 그대는 행복할 테고 그대가 악취를 만나면 그대는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또 그런 취지의 말을 나중에 키에르케고르가 반대로 뒤집습니다. 저 유명한 결혼하지 마라 그대는 후회하리라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하리라 어느 경우에도 그대는 어쨌든 후회하리라. 사실 소크라테스는 어느 경우에도 그대는 행복하다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뒤집었어. 이 키에르케고르는 유혹자 일기인지 그 자기의 그 일기에서 어쨌든 크산티페는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다 보니 매우 그
불리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철학하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가 철학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 아폴로기아에서도 얘기했잖아. 그런 생계를 크산티페가 전적으로 책임졌다고 하는 걸 보면 크산티페의 헌신적인 그런 도움으로 철학 활동을 한 건데, 기록은 제자들이 하는 바람에 크산티페는 무슨 뭐 더할 나위 없는 악처로 그걸 그린 그림도 여러 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 아니야. 그 물동이에 물을 끼얹는 장면을 그린 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제 그날도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했는데 대답을 안 해. 경험하셨겠지만 그게 더 밉지. 그러자 옆에 있는 물동이에 물을 확 끼얹었다는 거야. 이제 그때서 비로소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한 거. 그 소크라테스의 말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 소나기가 오는 법이지. 앞에 요란한 바지 구는 소리, 그 뒤에 뒤집어쓴 물동이의 물. 그런 걸 이제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어. 그런데 이제 버넷의 추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젊은 크산티페와 나이가 상당히 든 소크라테스가 만나서 결혼했고, 이 당시에 지금 70의 마지막 법정에 쓴 이 당시에 하나는 겨우 18. 이때 에페보스란 어휘가 있는데 이때 청년은 한 18, 16 이 정도예요. 그리고 둘은 아직도 어리다. 그 중에 하나는 안고 있을 정도였다. 이걸 내세우면 이제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세우면.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안 하겠다. 거기 재미있는 게 있어. 아까 버넷 뒤에 장남은. 장남은 아마도 외할아버지 이름을 딴 람프로클레스. 둘째는 할아버지 이름을 딴 소프로니코스 아니다. 소프로니스코스. 셋째는 메넥세노스였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지금도. 그러니까 현대에도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꼭 격세로 첫째 아들 할아버지 이름, 둘째 아들 외할아버지 이름, 첫째 딸 할머니 이름, 둘째 딸 외할머니 이름. 지금도 그래. 그래서 과거에는 그 고대 그리스에게서는 이게 관행이야. 근데 이 관행은 지금 현대까지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적어도 이제 학렬 따지고 이러면 안 되는 일이고, 적어보십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술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니코마코스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도 니코마코스야. 그 한 대를 건너뛰어서 이름 붙여주는 거. 이게 현대에도,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 여행 가셔가지고 무슨 식당 같은데 보시면 모녀가 일한단 말이야. 근데 저기 정원에서 어떤 어린 소녀가 뛰놀고 있어. 이름을 확인하면 딱 여기 할머니 이름 따고 있어. 이건 뭐 거의 다 그렇게.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서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가르침으로 줬다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버지도 니코마코스. 그래서 여기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소프로니스코스야.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첫째 아들은 외할아버지 이름이고,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격세로 이름을 붙여주는 요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본문으로 가서 조금 더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짓을 전혀 하지 않으려 할까요? 아테네인 여러분, 고집을 부려서도 여러분을 업신여겨서도 아닙니다. 제가 죽음의 뒷면에서 담대한가 아니한가는 다른 이야기고요. 그야 어쨌든 명성을 고려할진데 저는
저를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나 그리고 온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이이며 이 이름을 가진 제가 그런 어떤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제게는 생각되는군요. 이 이름이 과연 참된 것이건 또는 거짓된 것이건 간에 어쨌든 어떤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에 있어서건 용기에 있어서건 또는 다른 무슨 훌륭함에 있어서건 남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로 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무엇이나 되는 듯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에는 대경 실색할 짓을 하는 바로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저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사형에 처해지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죠. 여러분이 자기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마치 불사라도 될 것처럼 말씀입니다. 제게는 이 사람들이 나라에 수치를 안겨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테네인 가운데서도 훌륭함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도 관직들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명예로운 직분들에 우선적으로 선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낙네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어떤 면에서건 무엇이나 되는 듯이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께서도 이런 짓을 하셔서는 아니 되거니와 혹시 우리가 그런 짓을 할 경우에 그걸 여러분이 용인하셔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점을 즉 가만히 있는 자보다는 이런 애처로운 행동을 연출하여 이 나라를 우스운꼴로 만드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더더욱 유죄 판결을 내리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 거기서는 이제 그 166조 가운데 부분에 가로 안에 칼론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 일부 재판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요 일부 재판의 맨 마지막 아드 미제리 포르디안을 하지 않겠다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토칼론, 디카이온, 호시오 요 관점에서 이제 이걸 굳이 번역하면 이제 요 경건함. 토는 중성 관사예요. 정관사, 중성 관사. 요 형용사, 관사 형용사. 그럼 명사화가 돼요. 독일하고 똑같아요. 다스 쉐네야. 여기 이제 할 수 없이 아름다움이 일차적인 건데 그 각주에 나와요. 뭐 훌륭함이라고 해도 좋고 의미상 떳떳함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는 원래 요 칼로스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토와 붙으려면 칼론이네. 그 형용사의 기본형이 칼로스인데 토가 붙으려면 칼론이네. 토칼론, 토디카이온, 토호시온, 경건함. 디카이온은 올바름.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각각 할 텐데 지금 읽은 단락은 그 셋 중에서도 토칼론. 그런데 이 그 칼로스라는 형용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 이제 아름다움인데 각주 187에 보시면 명예로움, 훌륭함 등등 자랑스러움, 뭐 보기 좋다 이런 거 여기서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일부 재판의 발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 세 가지 관점이 바로 여기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 올바름, 경건함. 이런 관점에서 발언하고 이것과 관련 없는 것은 나는 발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66조 맨 아랫줄에 마치 불사라도 할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치 불사라도 할 것처럼. 거기는 각주 188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헬라스인들은 신들의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있어서 불사하는 자들로 본 반면에
인간은 죽게 마련인 자들이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사라도 할 것처럼은 이를 한층 더 빈정되는 투로 강조한다면 신들로라도 될 것처럼으로 이해해도 될 말이다. 요것도 이제 이미 한두 번 얘기를 한 건데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 신과 인간이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본 대로 생김새도 신과 인간이 같고 신이 하는 짓도 인간과 똑같은, 더군다나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요 신도 인간하고 똑같이 그런 그 특징을 안트로포모르피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리스 세계의 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안트로포,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때 이제 표현은 모습만 있지만 모습, 성격, 하는 짓 이거 다 포함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일본 학자들이 너무도 끔찍한 한자식 표현, 신인, 동, 형, 동, 성, 설, 이걸 이제 한글로 쓰면 요즘 학생들은 어디서 끊어 읽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표현이 됩니다. 신인동, 형동성 어디서 끊어야 돼? 신과 인간이 생김새도 같고 성격도 같다는 주장. 요 한마디로 그리스 신화의 신과 인간의, 그리스 신화의 신을 요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의 성격을 딱 요 한마디로 학문적으로 개념적으로 포착해서 표현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과 인간이 생김새도, 제우스나 아폴론이 어떻게 생겼어? 어쨌든 수염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생겼지. 응? 이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서도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의 형상을 표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는 짓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성격도 같아요. 그러면 신과 인간을 구별시켜 주는 게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호이 아타나토이, 호이 아타나토이. 기본형이 타나토스, 이게 명사. 형용사로는 트레토스, 이게 기본 형용사야. 트레토스, 죽는, 죽어야 하는. 그 다음에 타나토스, 죽음, 이게 기본형이야. 트레토스의 반대말이 아타나토스야. 아타나토스, 죽지 않는. 트레토스, 죽는, 죽어야 하는. 아타나토스, 죽지 않는, 불사의, 이런 뜻이. 요거 하나밖에. 그래서 신들을 복수, 호이 아타나토이, 불사의 존재들, 불사의 것들이. 인간은 호이 트네토이, 죽는 존재들이야.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제 불사라는 한자말을 쓰자면 이건 불사의 존재들이고 불멸의 존재들이고,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필멸의 존재들이야.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이제 그 가론에 박준희 교수가 이제 흥미롭게 가론에 영어로 썼어. 요건 이제 기본형이 형용사가 모탈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모탈. 이게 죽느냐, 죽어야 하느냐. 부정은 임을 붙여서 부정을 했어. 임모탈. 그래서 이걸 명사로 할 때 명사로도 써. 요걸. 그래서 더 관사를 썼지. 더 임모탈스. 더 immortals 이렇게 쓰고, 요거는 더 mortals. 우리말하고 같아. 죽는 것은 못할 짓이라서 못할 죽는, 죽어야 하는. 요거 딱 하나야. 신과 인간의 차이가. 어? 그래서 이제 신들만 마신다는 넥타르나 신들만 먹는다는 암브로시아, 그게 뭐야? 불사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마치 불사라도 할 것처럼 그 말은 신이라도 된 양,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양, 이런 뜻이라는 거지. 요것도 이제 요 말을 떠올리게 하지. 메멘토 모리, 메멘토
터, 머리. 이건 라틴어. 죽음을 경계하는 표현들은 여러 개가 있어. 내가 이제 예전에 쓴 작은 책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에 그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요 말이지. 메멘토 모리. 이건 라틴어인데 요 모르투 요게 요거 모탈 영어로는 모탈 이거 어원이 같은 거지. 모르투. 그러니까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모탈 모탈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명령.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게 이제 죽음을 경고하는 여러 편 중에 가장 널리 퍼진 건데 서양에서는 메멘토 모리를 주로 어디다 많이 쓰냐면 거실, 응접실에 괴종시계. 괴종시계라고 옛날 등치 큰 시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주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개점 기념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 옷장처럼 저 가구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둥둥 시계추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런데 보면 서양에서는 메멘토 모리. 왜? 하루에도 몇 번은 지금 몇 시지? 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메멘토 모리라는 이 엄청난 끔찍한 말을 써놨어.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시간인가? 몇 시지? 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 Remember that you should die. 너희는 아타나토이가 아니라 트네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매우 끔찍한 소리지.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음과의 접촉점, 죽음과의 접촉면을 늘려라. 내가 이제 책에다가는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조문 병원 그 조문을 가면 장례식장 조문을 가면 이제 한국에서는 가신 분이 그걸 원한다고 고스톱도 치고 이제 고인을 향해서 이제 두 번 절한 뒤에 가볍게 상주하고 이렇게 한 뒤로 나와서는 육개장에 그 수육 먹고 고스톱 치잖아. 고스톱. 고인이 이렇게 이런 분위기 안 좋아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 재밌게 놀다 가는 걸 원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스톱 치고 고스톱 치다 싸우고 막 그러잖아. 이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거죠.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죽음 앞에 전율을 하는 문화이고 내 보기에 지금 11월이잖아. 11월이 죽음을 생각하는 달이야. 한 달 전체가. 그걸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한자로 위령성월 그러는데 위령성월이 다른 게 아니야. 죽은 영혼을 위로한다는 건데 위령성월이 죽음을 생각하는 달, 죽음을 성찰하는 달이야.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성인의 날이 왜 죽음과 연관돼? 모든 성인에게 죽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지. 두 번째 11월 2일 죽은 모든 이의 날. 바로 그 이태원 참사의 그 축제 이름이 뭐? 할로윈이 아일랜드 풍습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정말 그 문화의 융합 현상에 의해서 전에 없던 이제 주로 미국 일부 나라는 뒤늦게 그 뒤늦게 상륙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옷 코스튬 옷 이렇게 하고 귀신 복장하고 이게 정말 미국 말고 유럽에서는 없던 그 할로윈이 11월 죽음을 성찰하는 달의 전야제야. 그게 이제 그 아일랜드 풍속이었는데 아일랜드 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호박에다가 촛불 이렇게 하고 호박 도려내고 그랬는데 일본을 거치면서
코스튬하고 분장하고 행진하고 클럽에 가서 노래하고 놀기. 요건 이제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되고 그 독특한 문화 접변에 의해서 그렇게 그 크게 변화한 것이 할로윈인데 관련이 있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 죽음을 성찰한다는 거. 11월 1일, 2일, 11월 내내가 그래. 그랬다가 이제 11월 한 20일쯤 되면 독일 같으면 개신교 쪽, 프로테스탄트 쪽, 가톨릭 쪽 구별해가지고 가톨릭 같으면 전체 학교 기업 문 닫는 날이 하나가 더 있어. 부센 베탁이라고. 그건 이제 가톨릭 쪽에서만 쉬어요. 개신교 쪽은 꿋꿋이 문 열고 다 학교도 가. 부센 베탁, 참회와 기도의 날. 그래서 11월 달은 더군다나 이제 내가 있던 민회는 지하철역 이름이 북공동묘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학교역이 있지. 운이역, 우니베지테트역이 있지. 근데 지하철 노선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 시내 한 복판이잖아. 지하철역은. 근데 그 우니베지테트 두 번째 앞역이 북공동묘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 안내 방송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역은 북공동묘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 북공동묘지역에 11월만 되면 뭐 전부 검은색 옷에 하얀 꽃 하나. 다 그 북공동묘지 가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다시피 북공동묘지라는 이름이 뜻하는 건 뭐야? 남공동묘지, 동공동묘지, 서공동묘지, 중앙공동묘지가 있다는 뜻이지. 그래야 북공동묘지라는 이름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성찰하는 것이라는 책에 그렇게 썼지. 나의 독일 7년 동안은 공동묘지에 둘러싸여 산 삶이야. 학교 가려면 북공동묘지. 애를 유치원, 유아원에 맡기려면 중앙공동묘지 담벼락을 타고 가야 돼. 또 그 애 나중에 유치원은 장트 요셉이라는 성당인데 그 성당 마당이 다 공동묘지야. 내가 사는 미넨 근교 가르힝은 버스 종점이 가르힝 시립 공동묘지에 붙어 있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공동묘지에 둘러싸여서 사는 삶이지. 우리는 공동묘지를 조금 사람 사는 데서 멀리 쓰는데 서양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껴안고. 그래서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그 표현 중에서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표현이에요.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메멘토 모리. 그 유럽 여행은 공동묘지 순례를 꼭 넣어야 돼. 공동묘지. 빈의 중앙 공동묘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빈의 중앙 공동묘지에 음악가 교역에 한 번만 가시면 베토벤, 슈베르트, 슈트라우스, 브람스 한 번에 다 인사할 수 있어요. 이제 모차르트만 가묘를 쓰고 있고 어디 공동묘지나 이제 찾아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묘지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그 누구 무덤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불사라도 할 것처럼 요거는 딱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을 네가 아타나토이가 아니라 트네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불사라도 할 것처럼 네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 단락은 이제 이 토 칼론의 관점에서 말한 거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토 디카이온, 토 호시온이 각각 이어집니다. 토 디카이온. 예. 그러나 여러분, 명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는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제게는 생각됩니다. 재판관한테 빈다는 것도 또는 빌어서 무죄 방면이 된다는 것도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르치고 설득을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임석하는 것은 이를 위해서, 즉 올바른 것을 갖고 선심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것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한테 좋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일은 없되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할 것임을 서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짓 서약을 하는 버릇을 들이게 해서도 아니 되지만 여러분께서 그런 버릇이 들게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쪽도 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께선 제가 그와 같은 짓들을, 즉 제가 아름답다고도 올바르다고도 그리고 경건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짓들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거기 문장에 이 세 가지가 한 문장으로 표현됐어요. 아름답다고도 토칼럼, 올바르다고도 토디카이어, 경건하다고도 토호시온. 생각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한 문장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에 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토호시온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도 특히 여기 이 멜레토스에 의해 단연코 불경죄로 피고가 되어 있는 터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설득도 하고 서약한 여러분께 비는 짓으로 강요도 한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신들이 있음을 믿지 마시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게 분명할 것이거니와 제가 변론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스스로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제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멉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저 또한 신들을 믿고 있으니까요. 저의 고소인들 중에 아무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저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시도록 여러분과 신께 맡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부 재판에서의 피고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이제 이걸로 끝난 겁니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이 끝부분이 토호시온 경건함과 관련된 건데 각주 191과 193과 194 각주 다 읽지는 않고 그 각주에 나오는 그 표현만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이 재판 첫 번째가 정치적 사회적 아테네 청년들을 부패 타락시킨다. 두 번째가 종교적 그 종교적 사유를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불경죄, 또 독신, 신을 못 얻겠다고 독신죄,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표현은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달리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종교적 맥락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요 불경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히라보에는 에우세베이아, 아세베이아 여기 한 쌍을 이루는 그래서 에우는 요 구웃의 부사예요. 구웃 아가토스 히라보로 구웃의 부사형이 영어로는 멜이요. 요 멜에 해당되는 히라보가 에우야. 그래서 에우가 붙은 그 개념이 굉장히 많죠. 에우가 붙은 가장 대표적인 거 에우 다이몬이야. 다이몬 봤죠 많이? 네. 그 나를 지켜주는 수호 정령이 웰한 상태. 요 이제 독일로 아주 장중하게 글릭 다이몬이 있으니까 젤리히 추상명사 만드는 전미사 카이트. 나의 젤레가 나의 혼이 클릭한 상태. 이걸 영어권에서 아무리 해도 나는 어감이 안 사는 해피니스. 형용사 해피. 우리나라 한때는 그 수많은 개 이름이 암컷은 메리, 메어리야, 메리. 수컷은 쫑, 존이야.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해피. 너무도 언해피한 역사에서 언해피한 사회에서 살면서 해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천리 방법국에 수많은 개가 해피 아니면 메리 아니면 쫑이요. 근데 개 이름을 메리 쫑이라고 했던 것은 그건 친미일까 반미일까? 일단 개에다 붙였으니까. 예? 그 이적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목포의 천승세라는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황구의 비명. 그 미군이 와 있던 시절 미군 부대. 예? 그 황구의 비명이 개야. 누렁이의 비명. 해피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해피니스 해피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영어의 해피는 뭐 이제 우리말로 해피니스가 행복인데 영어의 해피는 오늘 30분까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25분에 끝냈어. 그러면 해피요. 그 정도가 해피야. 딱. 베리 해피. 우리 이제 우리가 끝나면 저 시원한 맥주 한잔 할 수 있잖아. 그게 해피야. 영어의 해피는 이게 무슨 나의 수호 정령이 외란 상태 이걸 나타낸다고는 도저히 하기 이제 그걸 살리려고 애쓰는 게 글릭 젤리카지. 그걸 그래도 살리려고. 그래서 독일어권에서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소리나는 대로 많은 중요한 히라보 개념을 그렇게 쓰잖아. 에우데모니 써 이렇게. 에우데모니. 에우다이모니아를 무슨 수로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는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해. 오이데모니. 예. 요즘은 이게 빈도수가 더 많아. 이걸 애써서 뭐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하려고 안 하고 오이데모니가 훨씬 많아. 이런 히라보 개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독일어권에서는. 그래도 글릭 젤리카이트는 애썼어. 에우다이모니아를 나타내려고 애쓴 거야. 근데 해피니스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이거는 그 에우다이모니아의 번역을 하고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웰이라고 했어. 웰. 에우세베이아. 요게 신에 대한 경건함. 에우세베이아. 아는 없다 아니다 그랬지. 이게 이제 불경. 그래서 에우세베이아와 아세베이아가 짝을 이루는데 요 신에게 경건하게 사는 거, 신에 대한 경건함, 에우세베이아가 사람 이름이에요. 특히 포르투갈. 에우세비오. 요것도 세대차.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오락거리가 없을 때 흑백 텔레비전으로 서울의 서울 운동장 예 포르투갈의 벤피카라는 축구단이 온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나이가 포르투갈 사람이었어. 에우세비오야. 이 에우세비아라는 히라보 개념을 아는 사람은 요 히라보 개념이 사람 이름이 됐어. 그 당시에는 그 포르투갈의 에우세비아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한국에 온 거야. 서울에. 서울 운동장에서 한국 대표팀하고 에우세비아 팀하고 축구를 한 시절이 있었어. 그 에우세비오라는 축구 선수를 떠올릴 때마다 사실은 히라보 이 개념을 알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뭐 아가톤이라는 사람 이름도 여기서 온다든가 그런 이름을 우리가 많이 봤어. 서양 사람 이름을. 근데 에우세비아는 그 포르투갈의 그런 사람 이름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 자, 오늘 읽을 데까지가 이제 이 아폴로기아의 1차 일부 재판의 소크라테스 연설의 끝이. 그러면 이제 요 한 줄 띄었잖아. 네.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 요 한 줄 띈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투표야. 유죄와 무죄. 그 투표 끝나고 아테네인 여러분, 여기 이제 2부 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투표 결과는 다음 시간에 요 2부를 읽으면서 1부 재판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유죄냐 무죄를 놓고 상당히 무거움직한 청동균을 들고 500명 혹은 501명이 이리저리 해서 이제 유죄 무죄 투표가 끝났어요. 결정은 유죄예요. 그래서 이제 2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은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